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4명의 동료분들과 함께 꽤나 열심히 입찰을 준비했었던 상가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폐차를 했었고요. 2등이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6005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 4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117호입니다. 지하 1층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면적은 27평 정도이고요. 소유자 겸 채무자는 강땡 ENC 주식회사였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 2,900만 원에 나왔었는데 3번 유찰되어서 최종적인 최저 가격은 1억 4,700만 원이었고 실제로 5명이 입찰을 했고 그 중에서 2억 52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억 9,300만 원으로 1,200만 원 차이로 아쉽게 2등으로 폐차를 했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경매 물건지에는 카오얀 땡땡이라는 임차인분이 적혀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2018년도 10월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 현황의 말소기준 등기는 2019년도 1월 10일로서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찰자 분께서는 낙찰 가격 이외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수하셔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리 스포를 해보자면 저희는 여기 경매물건지에 적혀있는 임차인분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 정도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저희 경매물건이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구월동 로데오 거리 상가 건물 중에서는 가장 신축급의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탑급 건물에 속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전 현황입니다. 이 표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랑 같이 공투를 하셨던 분 중에 상가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께서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먼저 읊어보자면 오라클 피부과, 더 트리니티 스파, 인천 자생한방병원 톡스앤필, 인천 자생한방병원 입원실, 준호 헤어와 닥터 모락, 스타벅스, 라공방, 신전떡볶이, 공차, 올리브영, 농협, 아비꼬, 또 스타벅스, 에그드랍, 양키캔들, 백소정, 노브랜드 버거, LGU 플러스, 농협, 메가커피 등등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브랜드 점포들이 다수 입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저희 물건이 위치한 지하 1층의 배치도입니다. 저희 물건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외부에 지상에서 지하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계단으로 된 출입구가 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바로 스시집과 그 다음에는 크게 마라탕집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저희 물건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은 3차 때 매각되었던 1번 물건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이 저희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와 저희 전유 면적이 벽체로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파이프가 이 가게의 어떤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디자인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공용 부분과 전유 면적 간의 벽체로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분 상가로서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한 200여 곳 정도의 대출 상담사분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오셨던 한 40여 곳 정도의 대출 상담사분께서는 모두가 다 이 물건은 벽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을 대출을 받아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냈었는지는 조금만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이 이렇게 바닥 타일이 다르죠.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의 바닥 타일이 다른데 이것만으로는 금융권에서는 이제 대출을 잘 내줄 수 있는 조건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생각보다 꽤 크게 부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엌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령 채무자분께서 요 집기 시설들을 다 가져가신다곤 하더라도 가스나 전기, 수도 같은 시설들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을 하시려는 임차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상당히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물건의 한 가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뉴욕 야시장 건물이 저희 채무자 겸 소유자 분께서 기존에 영업을 하셨던 상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간판 자리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고객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하 물건을 투자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런 통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면은 바로 앞에 스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마라탕집이 있습니다. 이 스시집과 마라탕집은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집이었던 것 같아요. 홀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달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저희 물건이 되겠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게 저희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닥 타일로는 전용 면적과 복도가 구분이 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벽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가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커다란 허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상가라고 하면 임차나 매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게 세팅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가는 벽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상가 건물은 다른 주변의 구축 건물들과는 달리 관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는 꽤 오랫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에 비싼 관리비가 꽤 오랫동안 미납이 되어서 거액의 미납 관리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장님이나 소장님 지인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물건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번 물건도 이번 차수에 같이 받고자 하시려는 분위기였어요. 실제로도 1등을 하셨던 낙찰자분은 소장님의 지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랑은 좀 경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저희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부동산 사장님이나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해당 물건을 채무자가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감적으로는 이 외국인 임차인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게 파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하상가는 일반적으로 임차랑 매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하상가만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투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층의 전용평당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것. 이왕이면 평당가로 30만 원이 넘으면 더욱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층이나 3층에 공실이 없어서 선택지가 이 지하상가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층에는 너무 비싸거나 공실이 없어서 들어오기가 어렵고 결국 20, 30평대의 면적이 필요한 임차인분들이 눈을 돌릴 곳은 지하상가밖에 없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이외에 별도로 지상에 출입구가 존재해서 접근성이랑 간판의 가시성을 확보하였을 것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물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지하상가였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입찰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상가 주변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예술회관역과 인천경찰청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인천터미널역과 인천종합터미널,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여기 있는 건물이 원래는 롯데백화점 건물이었어요. 로드뷰를 보시면 이게 원래 18년도 때까지는 이 롯데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이제 롯데백화점 폐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 이 예술회관역 주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죽어가고 있는 상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딱 이 골목 위쪽까지 그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여기 있는 이토프라자 건물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공실이 굉장히 많았고 조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버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닥에 먼지도 좀 많이 쌓여 있었고요. 하지만 이 아래쪽은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이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내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객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도 느꼈던 점은 이 인천 종합터미널과 롯데백화점에서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로데오 거리, 여기가 로데오 거리의 중심지거든요. 이 로데오 거리를 통해서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나이스 비즈맵을 통해서 유동인구 현황을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모두가 다 1급지, 즉 일평균 유동인구가 7,700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여기가 1급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임장을 가본 결과는 이쪽 상권과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인천 종합버스 터미널 역 쪽이고 여기서 이제 로데오 거리 쪽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유동인구가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왼쪽에 보이는 상가가 저희 건물이고요. 사람들이 아직 밤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로데오 거리의 중심 상권인데요. 완전히 밤이 되었고 가장 로데오 거리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빽빽하게 몰려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희 상가 물건을 포함해서 이 주변의 상권은 유동인구 하나만큼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유동인구를 확보한 그런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세조사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부동산 사장님들을 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경매 투자자로서 부동산 사장님께 그 물건에 대해서만 여쭤본 적도 있었고 또 다른 팀은 햄버거랑 쌀국수 등의 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이 요 표입니다. 이 금액들은 평당가로 환산한 금액들이고요. 여기 있는 경매 물건지 쪽에 해당하는 1층 상가들은 최소 23만원에서 43만원까지 되는 굉장히 비싼 1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지하상가 투자 요건의 1번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골목을 사이로 두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과 위쪽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위쪽에 있는 이토타워의 건물은 1층이 10만원대이고 최대가 27만원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세가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긴 공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영위하려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뵀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를 데려가신 곳이 바로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아직 낙찰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시는 거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그 경매 물건 1번 물건지 있었죠. 저희 물건 바로 옆에 3차에 매각됐었던 1번 물건지를 받은 낙찰자 분께서 2번 물건도 같이 받을 거니까 어차피 본인이 받을 거니까 이제 한 번에 내놓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해당 경매 물건을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짜리로 소개를 해 주셨었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에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이전 소유자 겸 채무자의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요 물건들 좀 치워주시고 좀 인테리어 비용 좀 지원해 주실 순 없냐고 여쭤봤었는데 이 월세가 워낙 저렴하게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주인분께 요청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좋았죠. 이 경매 물건이 최소한 월세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장님께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했던 임차 시세를 절대 금액으로 비교해 봤더니 그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면적이 20에서 30평대 사이인 상가들 중에서 월세가 200만 원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상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6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360만 원, 여기는 200만 원은 저희 경매 물건이고요. 360만 원, 550, 450, 350, 500, 400, 350, 670, 480, 550, 640, 600 어떠신가요?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30만 원짜리가 있네요. 하지만 평수를 보면은 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가 물건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실 수 있고요. 990까지도 가네요. 31평짜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희 물건과 견줄 만한 다른 경쟁 상가는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호실 정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이름을 보시면 이노프라자와 이토타워이죠. 이쪽이 이토타워고요. 여기가 이노프라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골목의 위쪽에 위치한 상가로서 상당히 한산하고 사람들이 적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상가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임차인이었다면 같은 가격이라면 저희는 무조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간판 가시성이 뛰어난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이 확보된 저희 물건으로 오리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금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정가격 4억 2,900만 원에 최저 입찰 가격은 1억 4,70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예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차료를 보증금 2천에 월세 200으로 가정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억 5천에서 2천을 뺀 1억 3천만 원을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8%나 됩니다. 대출 하나도 끼지 않고도 수익률이 18%나 된다는 것은 저희 공투 멤버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반드시 투자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존재하는 여러 리스크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4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을 시간 관계상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찍기에는 제 스스로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2부로 제대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꼭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